미국 국방부 엘리트 연구원이 한국 파견 직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을 낡고 가난한 나라로 굳게 믿고 있었지만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상상과 정반대였습니다. 심지어 FBI까지 개입된 충격적인 사건에 휘말리면서 그녀의 오만함은 산산조각나고 마는데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지금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리사 윌슨이라고 해요. 저는 미국 국방부 산하 군사기술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제 주변 사람들은 제가 자신감 넘치고 일도 잘 풀리고 일에 완전히 헌신하는 것처럼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특히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문제만 생각하면 점점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걸 억누르고 있었어요. 이런 속마음은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제 안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었죠. 오랫동안 저는 한국이 미국에 너무 많이 의존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쟤네를 지켜줘야 하는 거야? 자기네 나라 정도는 알아서 지켜야지. 같은 말을 툭툭 내뱉곤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좀 심한 말이었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 중에는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도 제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았어요. 미군이 한국으로 파병된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정말 자원 낭비라고 생각하면서 눈을 흘겼어요. 제 이런 태도를 눈치챈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앤 로렌스였어요. 앤은 같은 연구소 동료인데 솔직히 앤이랑 저는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요. 앤은 머리는 엄청 좋은데 경쟁심이 너무 강해서 항상 남 위에 군림하려고 하거든요. 어느 날 앤이 저를 한국 전문가라고 윗분들께 말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심지어 서울에서 진행하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저를 추천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앤이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앤도 제가 한국에 가는 걸 얼마나 싫어하는지 뻔히 알면서 말이죠. 가만히 생각해보니 앤이 저를 연구소에서 내쫓으려고 그런 거 있죠. 저 때문에 자기가 주목받지 못할까봐 그랬나 봐요. 윗분들은 앤의 추천에 솔깃해 하시면서 저에게 리사, 이번에 특별기술 프로젝트 때문에 한국에 가서 협력 연구를 해야 하는데 리사 씨가 딱 적임자라고 추천받았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완강하게 거절하려고 했어요. 제가 그 일에 딱 맞는 사람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다들 제가 적임자라고 굳게 믿고 계셨죠. 제가 뭐라고 하든 이미 결정은 끝난 후였어요. 결국 저는 속이 답답한 채로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계속해서 속으로 되뇌었어요. 내가 가서 이번 프로젝트가 시간 낭비, 돈 낭비라는 걸 똑똑히 보여주겠어. 제 머릿속에 한국은 미국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구식 국가였거든요. 끝없이 느껴지는 비행시간은 제가 얼마나 불편한 상황 속으로, 제가 얼마나 싫어하는 곳으로 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상기시켜주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고 공항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입이 딱 벌어지고 말았어요. 낡고 비좁은 시설을 상상했는데 제 눈앞에 펼쳐진 건 번쩍번쩍 빛나는 바닥, 여러 언어로 된 안내판, 그리고 터미널간을 빠르게 이동하는 고속열차까지 갖춘 거대하고 현대적인 건물이 떡하니 서 있었어요.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었고 심지어 미래 도시 같다는 느낌마저 들었어요. 의심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묘한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공항에서 서울 시내호텔까지 가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시선을 고정했어요. 제가 상상했던 낙후된 거리가 아니라 활기 넘치는 도시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높은 고층 빌딩들, 휘황찬란한 LED 광고판, 그리고 깔끔하게 정돈된 도로들이 끝없이 펼쳐졌죠. 한국 미군 연구소에서 보내주신 운전기사분은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주요 랜드마크를 설명해 주셨어요. 제가 마치 미국의 주요 도시만큼 활기차고 발전된 곳에 도착한 것 같았어요. 아니, 어쩌면 미국보다 더 발전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놀라긴 했지만 여전히 의심을 완전히 거두지는 않았어요. 속으로 겉모습만 번지르르 하지 결국 우리 없이는 안 될 텐데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나? 하는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인터넷 속도를 확인해보니 집에서 쓰던 것보다 훨씬 빠른 거예요. 순간 질투심마저 느껴졌어요. 제가 미국 없이는 못 사는 나라라고 생각했던 한국이 어떻게 인터넷이나 대중교통 같은 분야에서 이렇게 앞서 나갈 수 있는 걸까요? 다음날 아침 저는 서울에 있는 미군 연구소 소장인 톰 베넷을 만났어요. 톰은 밝은 미소로 저를 맞아주면서 한국 연구팀 사람들을 소개해줄 생각에 들떠 있었어요. 저는 톰을 따라다니면서 그가 협력 연구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주의 깊게 들었어요. 첫날부터 저는 한국 연구원들에게서 조용하지만 강한 자신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들은 소극적이지도 않았고 우리 도움에 목마른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배우고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날 하루가 끝날 무렵 저는 호텔 방 천장을 바라보며 침대에 누워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여전히 제 의지와 상관없이 이곳에 보내졌다는 사실에 짜증이 났지만
제가 직접 본 혁신적인 기술과 독립적인 모습들은 부정할 수 없었어요. 어쩌면 N의 계략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어쩌면 이곳에서 뭔가 의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에서의 두 번째 아침, 저는 시차 때문에 여전히 좀 멍하고 완전히 달라진 주변 환경에 살짝 충격을 받은 채로 일어났어요. 준비를 하면서 호텔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 아래 우뚝 솟은 건물들과 분주한 거리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정말이지 이 모든 게 얼마나 현대적인지 믿기지가 않았어요. 간밤에는 제가 지금 특별한 동네에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잘 보이려고 일부러 꾸며놓은 곳일 거라고 스스로를 속였거든요. 그런데 아침 햇살 아래 다시 보니까 여기가 그냥 평범한 서울의 일상적인 모습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잘 닦인 도로 위로 차들이 쌩쌩 달리고 화려한 광고판들이 번쩍번쩍 빛나고 사람들은 말끔한 정장이나 캐주얼한 옷차림으로 출근하느라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어요. 여느 국제적인 대도시와 똑같아 보였어요. 호텔 로비에서 톰 베넷을 만났어요. 톰은 활짝 웃으며 저를 반갑게 맞이했는데 군복은 다림질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아주 반듯했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리사 씨. 톰이 말했어요. 오늘 서울 시내 구경 제대로 한번 해볼까요? 저는 어색하게 고개만 살짝 끄덕였어요. 아직도 마음이 좀 불안했거든요. 톰은 저를 호텔 밖으로 안내했고 밖에는 번쩍이는 검은색 차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를 타고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저는 높은 유리 건물들과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한 인도, 그리고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에 푹 빠져들었어요. 모든 게 정말 체계적으로 잘 정돈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얼마 안 가서 저희는 오산에 있는 미군 기지에 도착했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건물 몇 채 있는 밋밋한 곳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별 기대 안 했어요. 그런데 기지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온통 최첨단 기술로 가득한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벽에는 디지털 화면들이 쭉 늘어서서 실시간 보안 정보, 날씨 정보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미군이랑 한국군 병사들이 나란히 앉아서 멋진 컴퓨터 화면으로 정보를 분석하고 있었고요. 톰은 걸어가면서 기지 곳곳을 가리키며 설명해줬어요. 여기가 저희가 한국 파트너들과 작전을 조율하는 곳입니다. 톰이 말했어요. 이 최신 시설들을 업그레이드하는데 한국 측에서 자원을 많이 지원해주고 있어요. 한국의 지원이 없었다면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톰의 말에 저는 순간 멈칫했어요. 저는 항상 미국이 자원을 거의 다 제공하고 한국은 그냥 지원만 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 직접 보니까 한국 정부가 시설에 자금을 대고 유지하는데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어딜 둘러봐도 양국이 협력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제 조국인 미국이 이렇게 일하고 있다는 사실에 뿌듯하기도 하면서 한국이 이렇게 많이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기도 했어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저희는 컴퓨터 소리랑 불빛으로 가득한 큰 통제실로 들어갔어요. 군복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한국군 장교 한 분이 영어로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셨어요. 그분은 큰 화면에 띄어진 지도를 가리키면서 한국군과 미군이 어떻게 전략을 조율하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저희는 서로의 강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게 바로 저희 파트너십이 성공적인 이유죠. 제가 예전에 한국은 자기네 나라 하나 제대로 지킬 힘도 없다고 함부로 말했던 게 떠올라서 얼굴이 살짝 화끈거렸어요. 분명히 그건 사실이 아니었죠. 저는 당황스러움을 감추려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속으로 메모했어요. 제가 예전에 가졌던 생각들이 틀렸거나 적어도 불공평했을 수도 있다는 걸 깨닫는 게 좀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기지 투어를 마치고 나서 톰은 미국이랑 한국 과학자들이 같이 운영하는 군사연구시설에 가보자고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혹시 또 한국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자주적이라는 증거만 더 보게 될까봐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결국 호기심이 더 컸어요. 저는 톰을 따라서 다른 건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흰색 실험복을 맞춰 입은 엔지니어 팀의 환영을 받았어요. 몇몇 엔지니어들은 이름표에 미국 국기가 붙어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한국 국기가 붙어 있었고 또 몇몇은 양쪽 국기가 다 붙어 있었는데 아마 이중 국적자거나 오랫동안 협력해온 사람들이겠죠. 친절한 엔지니어 한 분이 저희를 드론 실험실로 안내해줬어요. 저는 작은 로봇 비행체들이 넓은 실내 시험 공간을 쌩쌩 날아다니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드론들은 인공지능의 안내를 받아서 완벽한 대형을 이루면서 움직였어요. 드론 군집에 대한 이야기는 책에서 읽어본 적이 있지만 실제로 이 기술을 눈앞에서 보니까 마치 미래 시대에 와 있는 것 같았어요. 시연이 끝나고 나서 저는 엔지니어에게 이 기술 개발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정말 엄청나게 발전했네요. 하고 물어봤어요. 엔지니어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몇 년 됐어요. 처음에는 기본적인 프로토타입부터 시작했는데
한국과 미국 팀이 합심해서 노력한 덕분에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었죠. 합심해서 노력했다는 엔지니어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제가 미국이 최고라고 믿었던 게 얼마나 좁은 생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한국은 그냥 미국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자원을 가지고 와서 협력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톰을 힐끗 쳐다봤어요. 톰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 궁금했어요. 톰은 마치 이제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알겠어요? 라고 말하는 듯한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투어를 마치고 나올 때쯤에는 머릿속이 온통 질문투성이었어요. 최첨단 기술에 감탄하기도 했지만 새로운 관점과 씨름하고 있었어요. 혹시 한국은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하위 파트너가 아니라 진정한 동반자일 수도 있는 걸까요? 이런 생각은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했던 말들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분주한 도로를 계속 바라봤어요. 최신 한국 스마트폰이랑 전기차 광고를 하는 거대한 전광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고가철로 위로는 고속열차가 쏜살같이 지나갔고요. 교복을 단정하게 입은 학생들이 버스 정류장에서 깔끔한 태블릿 PC를 하나씩 들고 웃고 떠드는 모습도 봤어요. 여기는 과거에 멈춰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이미 미래 시대로 성큼 나아간 나라였어요. 저는 예전엔 로렌스랑 같이 한국의 한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우쭐했었는지 떠올렸어요. 제가 얼마나 세상 물정 몰랐는지 생각하니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저는 묘한 설렘을 느꼈어요. 물론 아직 의심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어요. 여기에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어쩌면 정말 어쩌면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할 준비가 되었을지도 모른다고요. 오늘 아침에 눈을 뜨니 궁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불안하기도 했어요. 오산 기지 투어하고 나서 그리고 서울을 제대로 처음 본 이후로 계속해서 제가 예전에 한국에 대해 가졌던 생각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알면 알수록 제가 진짜 아는 게 별로 없다는 걸 더 깨닫는 것 같아요. 오늘은 한국의 꽤 큰 연구센터에 방문할 예정인데 머릿속이 질문으로 가득 차 있어요. 과연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나 발전했을까요? 아니면 제가 예전에 가졌던 의심이 맞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까요? 연구센터에 도착하자마자 건물 외관부터 엄청 현대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천장부터 바닥까지 이어진 유리창 덕분에 햇빛이 환하게 들어오고 로비는 연구 현황이나 회사 소식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대형 디지털 화면들로 쭉 둘러싸여 있었어요. 친절한 안내데스크 직원분이 한국어랑 영어로 저를 맞아주셨고 회의실로 안내해 주셨어요. 미국에서도 연구실은 정말 많이 가봤는데도 여기 오니까 왠지 모르게 살짝 긴장되더라고요. 이곳은 뭔가 신선하고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재민 씨라는 젊은 연구원분이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환하게 웃으면서 악수를 청하셨죠. 윌슨 박사님 어서 오세요. 재민 씨는 유창한 영어로 말했어요. 저희 연구소의 최신 프로젝트들을 보여드릴 생각에 아주 들떠 있습니다. 저는 재민 씨를 따라서 넓은 복도를 걸어갔는데 유리병 너머로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실험실들이 보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컴퓨터 화면에 바싹 붙어서 뭔가 하고 있었어요. 모두가 뭔가 엄청난 걸 발견하기 직전인 것처럼 활기찬 분위기였어요. 맨 처음으로 간 곳은 인공지능 연구실이었어요. 몇몇 과학자들이 큰 화면 앞에 모여서 실시간 데이터를 보고 있었어요. 재민 씨 설명에 따르면 이분들은 군용 차량의 고장이 나기 전에 미리 감지하고 예측할 수 있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다고 했어요. 시스템이 순식간에 수천 줄의 코드를 분석해서 설계상의 약점을 찾아내는 걸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서도 한국이 AI 분야에서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실제로 눈앞에서 보니까 차원이 완전히 달랐어요. 신기하기도 하고 솔직히 질투심도 조금 느껴졌어요. 다음으로 재민 씨는 드론 시험구역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작은 쿼드콥터 드론들이 실내 트랙을 날아다니면서 장애물들을 아주 부드럽게 고개하듯이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재민 씨 말로는 이 드론들은 조종사 없이 서로 협력해서 움직이도록 설계되었다고 했어요. 만약 드론 하나가 위험을 감지하거나 고장이 나면 나머지 드론들이 즉시 알아서 위치를 조정해서 빈자리를 메운다고 했어요. 시연을 보는 내내 입이 떡 벌어졌어요. 예전에 제가 한국은 기술력이 뒤처져 있다고 생각했던 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죠. 정말 제가 완전히 틀렸어요. 잠깐 쉬는 시간에 몇몇 연구원분들이 다가와서 자기소개를 해주셨어요. 그 중에서 미니 씨라는 분은 로봇공학 연구에 대해 정말 열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어요. 미니 씨는 아주 얇은 유리나 섬세한 컴퓨터 부품처럼 깨지기 쉬운 물건들을 손상 없이 조심스럽게 다룰 수 있는 로봇 팔 시제품을 보여주셨어요.
시연을 보는 동안 저는 재료는 뭘 쓰는지, 양산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저것 질문했는데 미니 씨는 자기 분야 전문가답게 아주 자신감 넘치고 자세하게 답변해 주셨어요. 연구센터 구내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꽤 세련된 공간이었고 BIBIMBAP 비빔밥이 정말 맛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점심 식사 후에 저는 혼자서 건물 안을 좀 더 둘러보기로 했어요. 복도를 따라 걷다가 게시판들을 봤는데 상장이랑 인증서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더라고요.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상들도 많아서 이 연구센터가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미국 대학들과 공동으로 진행한 프로젝트에서 받은 상도 몇 개 눈에 띄었어요. 제 조국이 이렇게 훌륭한 곳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에 왠지 모르게 뿌듯했어요. 동시에 한국이 이렇게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겸손한 마음이 들기도 했고요. 다시 로비로 돌아가는 길에 엔지니어 몇 분이 새로운 디지털 결제 키오스크를 시험하고 있는 코너를 발견했어요. 들어보니까 제가 전에 봤던 어떤 시스템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결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된 거라고 했어요. 문득 제가 휴대폰만으로 지하철 요금을 얼마나 쉽게 냈었는지 기억이 났어요. 처음에는 그냥 신기한 기술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그게 한국 사회 전체가 첨단 금융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단순히 대형 연구소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일상생활 자체가 빠르고 편리한 디지털 기술에 기반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연구센터를 나서면서 앤 로렌스 생각이 났어요. 앤은 제가 여기서 실패하기를 바라면서 저를 여기 보냈죠. 하지만 이 연구소들을 둘러보고 재능 있는 연구자들을 만나고 한국의 기술 문화를 직접 경험해보니 앤의 계획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패는커녕 오히려 전보다 더 의욕이 넘치는 기분이 들어요. 여기에는 정말 엄청난 잠재력이 있고 혁신적인 기술들이 넘쳐나서 저도 이 흐름에 함께하게 된 게 정말 기뻐요. 저녁에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 저는 오늘 하루 종일 봤던 것들을 적어둔 노트를 다시 펼쳐봤어요. AI 프로젝트, 드론, 로봇공학에 대한 내용을 최대한 자세하게 적어놨어요. 그리고 연구원분들께 이메일로 보낼 질문 목록도 만들었고요. 보통 연구소 방문 일정이 빡빡하게 끝나면 너무 피곤해서 그냥 뻗어버리기 일쑤인데 오늘 밤에는 머릿속에서 계속 아이디어가 샘솟는 거예요. 하루 종일 봤던 시연들이 자꾸 머릿속에서 되살아났어요. 빙글빙글 날아다니던 드론들, 로봇팔이 섬세하게 물건을 다루던 모습, 복잡한 알고리즘을 보여주던 밝은 화면들. 예전에 제가 왜 우리가 한국을 지켜줘야 해? 라고 말했던 게 떠올랐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 말은 정말 속이 텅 빈 껍데기 같고 너무 불공평한 말이었어요. 한국은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충분히 있고 오히려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나라였어요. 제가 여기서 보내는 시간은 단순히 한국을 돕는 것만이 아니라 제가 한국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 그리고 미국과 한국이 동등한 파트너로서 진정으로 협력했을 때 만들어낼 수 있는 시너지에 대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메일을 확인해봤어요. 톰 베넷에게서 하루가 어땠냐고 묻는 짧은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저는 간단하게 답장을 보냈어요. 오늘 정말 흥미로운 하루였어요.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했네요. 내일 방문도 기대돼요. 답장을 쓰다가 예전 생각을 많이 바꾸게 됐다는 말을 덧붙일까 하다가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기로 했어요. 제 마음속으로는 이미 충분히 인정했으니까요. 저는 한국의 혁신에 대해 점점 더 존경심을 갖게 되었고 이건 훨씬 더 큰 변화의 시작일 것 같아요. 평소보다 훨씬 늦게 호텔에 돌아왔는데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피곤함이 몰려왔어요. 하루 종일 한국 엔지니어 분들이랑 회의하고 새로운 연구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하느라 정신없이 바빴거든요. 머릿속이 온통 정보로 가득 차서 윙윙거리는 것 같았어요. 신발을 벗어 던지고 침대에 털썩 주저앉아서 좀 쉬려고 했는데 생각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협력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설레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한국에 대한 예전 선입견과 싸우고 있었죠. 겨우 잠이 들락말락하는데 갑자기 탁상 시계 위에 올려둔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영업전화나 장난 전화겠거니 하고 무시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발신자 표시 화면에 FBI 뉴욕이라고 뜨는 걸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FBI가 저한테 왜 전화를 하는 걸까요? 그것도 지금처럼 제가 외국에 나와 있을 때 말이에요. 손을 떨면서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제 목소리가 살짝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전화기 너머로 낮고 권위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안녕하십니까? 리사 윌슨 씨 되십니까? 저는 침을 꿀꺽 삼켰어요. 네, 제가 리사 윌슨인데요. 저는 FBI 사이버 범죄 수사부의 존 켈러라고 합니다. 남자는 말했어요.
지금 윌슨 씨 은행 계좌와 관련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 것 같았어요. 제 은행 계좌라고요? FBI라고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됐어요.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이 전화 건 사람은 설명을 시작했어요. 윌슨 씨 계좌가 미국의 정치 캠페인과 관련된 불법 자금과 연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자들이 윌슨 씨 개인 정보를 훔쳐서 윌슨 씨 이름으로 돈 세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순간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싶었어요. 저는 평생 그런 불법적인 일에 발을 들여본 적이 없거든요. 제 삶은 영국 그리고 요즘은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것 딱 그 두 가지뿐이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그런 일 한 적 없어요. 존 켈러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어요. 마치 명령하는데 익숙한 사람처럼 말이죠. 해커들이 윌슨 씨의 주민등록번호와 은행 계좌 정보를 빼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가 말했어요. 최근 여행 정보, 그러니까 한국행 비행기표, 호텔 예약 정보까지 전부 다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산을 보호하고 더 큰 피해를 막으려면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입안이 바짝 마르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가 제 모든 개인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속이 메스꺼워졌어요. 항상 개인정보 관리에 신경 써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뭘 해야 하죠? 저는 속삭이듯이 물었어요. 그는 목소리를 낮춰서 마치 위험한 비밀을 털어놓는 것처럼 말했어요. 저희 FBI에 윌슨 씨의 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특별 계좌가 있습니다. 범죄자들이 돈을 빼돌리기 전에 즉시 그 계좌로 전액 이체하셔야 합니다. 이 작전은 극비사항이라서 한국 경찰이나 윌슨 씨 은행에 이 전화에 대한 내용을 절대 알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수사가 차질을 빚고 국가 안보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순간 머릿속에 경고등이 켜지는 것 같았어요. 왜 FBI가 한국 경찰이나 제 은행에 알리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하지만 존 켈러의 목소리는 너무나 확신에 차 있어서 저도 모르게 그의 이야기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그는 제가 협조하지 않으면 제 커리어가 망가질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지금 당장 돈을 이체하지 않으면 해커들이 마치 제가 범죄에 가담한 것처럼 꾸며놓을 수도 있다고 했죠. 저는 심호흡을 하면서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했어요. 호텔 방 안을 둘러봤어요. 혹시 누가 문을 박차고 들어올까봐 불안했어요. 이걸 내일까지 기다릴 수는 없을까요?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윌슨 박사님. 그가 제 말을 잘랐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범죄자들이 돈을 빼돌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장 은행에 가서 전 재산을 전부 이체하셔야 합니다. 제가 전화 끊지 않고 옆에서 안내해 드릴 테니 지금 바로 은행으로 가십시오. 머릿속이 온통 혼란스러웠어요. 왜 꼭 지금 당장이어야 하는 걸까요? 최소한 톰 베넷한테 전화하거나 동료들이랑 상의라도 해볼 시간을 줄 수는 없는 걸까요? 그때 그가 또 다른 이름을 언급했어요. 앤 로렌스 씨도 수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앤 로렌스 씨가 이 일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아직 정확히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윌슨 박사님께서 자신을 보호하고 싶으시다면 즉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앤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마치 배를 정통으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앤은 저의 경쟁자였고 저를 이곳 한국으로 보낸 장본인이었죠. 순간 의심과 불안감이 증폭됐어요. 앤이 혹시 무슨 꿍꿍이를 꾸미고 있는 걸까요? 두려움과 혼란 때문에 논리적으로 생각하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는 이미 재킷을 걸치고 호텔 방에서 뛰쳐나와 있었고 손에는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어요. 복도가 발밑에서 기울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엘리베이터를 향해 허둥지둥 걸어갔죠. 심장이 가슴속에서 쿵쾅거렸어요. 정말 제가 지금 낯선 사람 계좌로 전 재산을 이체하려는 걸까요? 자칭 FBI 요원은 계속 전화를 끊지 않고 저를 재촉했어요. 절대 아무한테도 이 이야기는 꺼내시면 안 됩니다. 혹시 은행 직원이 방해하려고 하면 그 직원도 한패일 수 있습니다.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호텔 밖으로 나가서 택시를 잡아탔어요. 서울의 야경이 붉고 흰 줄무늬로 번져나가면서 택시는 은행을 향해 질주했어요.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어요. 머릿속 한쪽에서는 이건 뭔가 이상해. FBI가 전화로 전 재산을 이체하라고 할 리가 없어. 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다른 한쪽에서는 하지만 진짜면 어떡해? 의심 때문에 커리어를 망치거나 감옥에 갈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잖아. 라고 반박하는 목소리가 들렸죠. 은행에 도착했을 때쯤에는 손바닥이 땀으로 축축했어요. 저는 은행 문을 향해 허둥지둥 뛰어갔어요. 여전히 휴대폰은 귀에 바싹 붙어 있었고요. 벽에 걸린 시계는 거의 문 닫기 직전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고 직원 몇 명이 문을 잠그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도와주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주변에 있는 은행 직원들을 찾으며 말했어요. 제발요, 지금 당장 이체를 해야 해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주변 상황은 제대로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제 머릿속에는 오직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다급한 목소리, 제 미래가 지금 이 순간의 행동에 달려있다는 말뿐이었어요. 앞으로 몇 분 뒤에 벌어질 일이 제 은행 계좌 잔액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결정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 몇 분은 제가 이 낯선 나라에서 안전하다고 믿었던 모든 것, 제 판단력과 신뢰를 시험하는 시간이 될 거였죠. 은행 문을 벌컥 열고 뛰어들어갔는데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손에는 아직도 전화기가 들려 있었고 FBI라고 사칭하는 존 켈러라는 목소리는 계속해서 재촉했어요. 심장이 너무 쿵쾅거려서 은행 로비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제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주변을 둘러보면서 은행 창구를 찾았는데 거의 모든 직원분들이 퇴근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문 닫을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해왔어요. 지금 당장 창구로 가세요. 존이 전화기 너머로 다그쳤어요. 다른 사람한테 말 걸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세요. 아주 중요한 일이니까. 이 상황 자체가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만약 그 사기꾼들이 정말로 제 돈을 다 훔쳐가면 어쩌나, 커리어도 망가지고 돈도 잃고 평판도 엉망이 될까봐 머릿속이 온통 걱정으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마음속 한켠에서는 계속해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어요. 뭔가 이상해. FBI가 정말 이렇게 일 처리할 리가 없어. 의심스러웠지만 저는 일단 가장 가까운 열린 창구로 달려갔어요. 창구 안에는 차분한 표정의 젊은 남자 직원분이 앉아 계셨어요. 명찰을 보니까 강진우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분은 고개를 들고 저를 보시더니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바로 알아채신 것 같았어요. 손님 괜찮으세요? 강진우 씨는 유창한 영어로 부드럽게 물어보셨어요. 제가 제 돈을 전부 다 특별 계좌로 보내야 해요. 저는 목소리가 덜덜 떨리는 걸 겨우 참으면서 더듬더듬 말했어요. 지금 비상 상황이에요. FBI에서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했어요. 강진우 씨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면서 제 손에 들린 전화기를 힐끗 보셨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신 것 같았어요. 혹시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는 저를 놀라게 하지 않으려고 조용한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저는 전화기를 내려다봤어요. 귓가에선 존의 목소리가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지 말라고 재촉하고 있었어요. 그냥 하세요. 존은 쏘아붙였어요. 저 사람 때문에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저 사람도 한통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강진우 씨의 차분하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는 순간 저는 그분을 믿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손을 떨면서 상황을 설명하려고 애썼어요. 그 사람들이 제 은행 계좌가 신분 도용당한 범죄자들한테 이용당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 돈을 전부 다 안전계좌로 옮겨야 한다고, 안 그러면 제가 체포될 수도 있다고. 강진우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물으셨어요. 혹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나요? 경찰서에도 알리지 말라고 하던가요? 네, 저는 목이 메어서 겨우 속삭였어요. 그거 딱 보이스피싱 수법인데요. 강진우 씨는 단호하지만 친절하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FBI 요원이라면 손님 은행이나 경찰에 연락하는 걸 막을 리가 없어요. 혹시 전화번호랑 계좌번호 좀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전화는 아직 연결되어 있었어요. 존 켈러의 날카롭고 명령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감히 내 번호를 저 사람한테 알려주지 마. 저 사람도 범죄자랑 한패일 수 있어. 당신은 나만 믿어야 해, 리사. 저는 두려움과 이성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꼼짝 못하고 굳어버렸어요. 하지만 강진우 씨의 말투는 귓가에서 지저대는 그 목소리보다 훨씬 더 믿음직스럽게 느껴졌어요. 천천히 전화기를 얼굴에서 떼서 창구 위에 올려놓고 FBI 번호랑 계좌 정보가 적힌 쪽지를 강진우 씨께 건네드렸어요. 강진우 씨는 컴퓨터에 뭔가를 입력하시더니 곧바로 화면에 빨간색 경고 알림이 떴어요. 저는 강진우 씨의 눈빛이 순간 당황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이 번호는 국제적인 피싱 조직과 관련된 번호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강진우 씨가 말씀하셨어요. 그 안전 계좌도 여러 건의 사기 사건에 연루된 계좌고요. 그 순간 제 세상이 완전히 뒤집히는 것 같았어요. 그 모든 두려움, 그 엄청난 압박감이 이제야 비로소 이해가 됐어요. 제가 정말 교묘한 사기, 제 개인 정보와 심지어엔 로렌스처럼 제가 아는 사람 이름까지 이용한 아주 정교한 사기에 속을 뻔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가슴이 꽉 막히는 것 같았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마터면 제 모든 걸 잃을 뻔했다니 정말 아찔했어요. 강진우 씨는 부드럽게 전화를 끊으시고 동료분께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를 보내셨어요. 곧 은행 보안 요원 두 분이 저희 쪽으로 오셨고 강진우 씨는 그분들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몇 분 지나지 않아 은행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경찰관 몇 분이 급히 은행 안으로 들어왔어요.
경찰관 분들은 강진우 씨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시더니 제게 오셔서 차분하지만 꼼꼼하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셨어요. 저는 경찰관 분들께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그리고 전화 걸었던 번호를 보여드렸어요. 경찰관 한 분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저희도 이 조직을 꽤 오랫동안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개인 정보를 훔쳐서 법 집행기관을 사칭하는데 아주 능숙한 놈들이에요. 저는 안도감에 정신이 멍해지는 것 같았어요. 한편으로는 돈을 잃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낯선 사람한테 돈을 전부 다 보내려고 했다니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창피함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강진우 씨는 제 마음을 알아채셨는지 제 어깨에 손을 얹으시면서 안심시켜 주셨어요. 창피해하지 마세요. 강진우 씨가 말씀하셨어요. 이런 사기꾼들은 정말 감쪽 같거든요. 중요한 건 손님께서 결국 돈을 보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의심을 품고 질문하신 건 정말 잘하신 겁니다.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쓰고 나서 저는 드디어 은행 문을 나섰어요. 마치 롤러코스터에서 막 내린 기분이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심장은 여전히 쿵쾅거렸죠. 강진우 씨는 제가 괜찮은지 확인하시면서 은행 입구까지 함께 걸어 나와 주셨어요.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계속 되풀이했지만 제 마음을 제대로 표현할 길이 없었어요. 강진우 씨의 침착함이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가진 모든 것을 잃었을지도 몰라요. 시원한 저녁 공기를 쐬면서 저는 한국의 또 다른 면을 경험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외국인 방문객인 저 같은 사람까지도 보호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 말이에요. 단순히 기술이나 효율성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강진우 씨와 경찰관분들이 보여주신 진심 어린 배려와 걱정이 느껴졌어요. 그분들은 저를 외부인 취급하지 않으셨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대해주셨죠. 경찰차가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안도감, 감사함, 그리고 한국에서 느낀 친절함에 대한 존경심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물론 끔찍한 사기를 당할 뻔했지만 그 순간 저는 한국의 강점이 현대적인 도시와 첨단 연구소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 더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한국은 따뜻한 마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보살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나라였어요. 그리고 한국에 온 이후 처음으로 저는 진정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날 은행을 나서는데 온몸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훌훌 털어버린 것처럼 마음이 후련해졌어요. 경찰서에서 방금 진술을 마치고 나왔고 사기꾼 전화번호는 경찰 시스템에 등록됐다고 했어요. 아직 손은 조금씩 떨렸지만 전 재산을 날릴 뻔했다는 생각에 정신이 아찔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은행 직원분들, 경찰분들, 특히 진우 씨까지 모두가 발벗고 저를 도와주신 것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미국에선 이렇게 개인적인 일에 이렇게 빨리 협조해주는 모습을 본 적이 없거든요. 은행 문을 나서서 인도를 걷는데 화려한 네온사인 불빛과 서울 밤거리의 활기찬 소음이 저를 맞이했어요. 숨을 크게 쉬면서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한국에 와서 지금까지 겪은 일들은 제가 예전에 한국에 대해 가졌던 잘못된 생각들을 완전히 깨부셔줬어요. 예전에는 한국이 좀 뒤처져 있고 미국에 많이 의존하고 스스로의 힘이 부족한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 한국은 현대적이고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정말 따뜻하게 보살펴주는 곳이었어요. 외국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말이죠. 앤 로렌스 생각이 다시 났어요. 앤은 제가 여기서 실패하기를 바라면서 저를 보냈죠. 만약 앤이 제가 사기당할 뻔했다는 걸 알면 비웃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웃기게도 이 무서운 사건 덕분에 오히려 한국에 대한 존경심이 더 커졌어요. 정말 인생이란 게 참 묘하죠?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한 일이 오히려 제 삶을 크게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다니요. 이제 앤에 대한 분노는 완전히 사라지고 여기서 보내는 시간을 최대한 의미 있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만 남았어요. 며칠 뒤 서류 정리를 마무리하려고 다시 경찰서를 방문했어요. 경찰관 분들은 여전히 저를 친절하게 맞아주셨고 제 이름도 기억하고 계셨어요. 심지어 그 힘든 일 겪고 괜찮으시냐고 물어봐 주시기도 했어요. 휴게실에서 차도 내어주시면서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외국인들을 자주 노린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사기에 속아서 돈을 잃는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경찰관 한 분이 말씀하시길 저희는 항상 최대한 빨리 대응하려고 노력해요. 누구든 돈을 잃거나 사람에 대한 믿음을 잃는 걸 원치 않거든요. 저는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시민들과 외국인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연구센터에 돌아와서 톰 베넷 소장님께 그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소장님은 제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시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공감해 주셨어요. 그런 사기 수법에 대해서는 들어봤지만 직접 겪으셨다니 정말 안타깝네요. 이번 일 때문에 한국에 대한 인상이 나빠지진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말씀드렸어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한국 사회가 얼마나 사람들을 잘 보호해주는지 알게 됐어요. 소장님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리사 씨도 이제 한국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를 보신 거네요. 첨단 시스템과 따뜻하고 인간적인 배려가 잘 어우러진다는 점 말이죠. 연구센터에서의 제 연구는 계속되었고 전보다 훨씬 더 의욕이 넘쳤어요. 매일 한국 과학자분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나누고 새로운 기술에 대해 배우면서 협력 연구를 진행했어요. AI, 로봇공학,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정말 획기적인 발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면서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여기서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예전에 제가 가졌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더 뼈저리게 느꼈어요. 한국은 저희가 구해줘야 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세계에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파트너였죠. 저녁에는 서울 곳곳을 더 많이 돌아다니려고 노력했어요. 재래시장에 가서 맛있는 길거리 음식도 먹어보고 상인분들이 손님들과 정겹게 이야기 나누는 모습도 봤어요. 높은 고층 빌딩, 고급 상점, 미래 도시 같은 카페들이 즐비한 세련된 동네에도 가봤고요. 밤에는 한강변을 따라 걸으면서 강물에 비치는 도시의 야경을 감상하기도 했어요. 어딜 가든 풍부한 역사와 최첨단 미래를 동시에 품고 나아가는 역동적인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어느 날 저녁 앤 로렌스에게 이메일을 보내기로 마음먹었어요. 간단하게 한국에서 겪었던 긍정적인 경험들을 이야기했어요. 심지어 저를 여기 보내줘서 고맙다는 인사도 덧붙였죠. 물론 사기당할 뻔했던 이야기는 굳이 꺼내지 않았어요. 앤이 저를 밀어내려고 했던 건 알지만 저는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기로 했어요. 앤의 계획 덕분에 미국에 그냥 있었더라면 절대 얻을 수 없었을 성장과 배움의 기회를 얻게 되었으니까요. 앤은 제 이메일에 답장하지 않았지만 뭐 괜찮았어요. 한편 톰 베넷 소장님과의 관계는 점점 더 돈독해졌어요. 소장님은 한국 연구진들과의 협력을 어떻게 더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자주 제 의견을 물어보셨어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한국 과학자분들을 추천할 때마다 왠지 모르게 뿌듯했어요. 어느 날 소장님이 저에게 리사 씨는 한국에 처음 왔을 때랑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한국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계시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전에는 저희만 정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한국도 한국만의 답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돌이켜보면 섬뜩했던 보이스피싱 전화, 진우 씨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들, 최첨단 연구시설, 그리고 풍요로운 문화 경험까지 이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마침내 예전의 분노와 편견을 완전히 떨쳐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한국을 저희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나약한 동맹국으로 생각하지 않게 됐어요. 대신 잠재력이 넘치고 진정한 파트너십을 맺을 가치가 있는 강한 나라로 여기게 되었죠. 최종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사의 마음이 샘솟았어요. 낯선 사람들의 친절함, 다른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이 여정을 통해 얻게 된 새로운 관점에 대한 감사함이었죠. 한때 굳게 믿었던 신념들은 부드러워졌고 그 자리를 배우고 성장하고자 하는 열망이 채워넣었어요. 서울에 처음 도착했던 리사 윌슨은 이제 저 멀리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서 있는 지금의 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저는 그 변화에 완전히 만족하고 마음의 평화를 느꼈어요. 오늘 영상에서 다룬 리사 윌슨의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리사는 한국에 대해 가진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관점과 혁신적인 기술을 배워가면서 자신을 성장시켜 나갔어요. 처음에는 한국을 보호해야 할 나라로만 봤지만 점차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과 독립적인 모습을 발견하며 깊은 존경심을 느끼게 되죠. 특히 강진우 씨의 도움 덕분에 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한국 사회의 따뜻한 면모와 강한 파트너십을 실감하게 되었어요. 저도 이 이야기를 통해 많은 걸 배웠습니다. 가끔 우리는 너무 급하게 결정을 내리거나 사람을 판단할 때가 있죠. 리사처럼 때로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그동안의 생각을 바꾸게 되기도 해요. 여러분도 리사처럼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기를 바라며 리사의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공유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